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으로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워낙 바쁘게 살아서 자식들 결혼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홀가분하게 살 계획이었는데 이제서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잘 사는데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손주들도 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줬는데 엄마를 봉으로 알더군요. 처가만 챙기는 아들놈과 고민 끝에 연을 끊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부모라면 아실 거예요.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바로 눈에 들어오죠. 첫째인 아들은 학원을 보내도 과외를 시켜도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딸은 알아서 잘하더군요.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그랬어요. 이후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생겼는지 학점 은행제로 체육학 학사 학위도 땄고요. 그 사이 딸은 대학교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고 하길래 이제 다 키웠다 싶더라고요. 딸은 월급날이 되면 100만 원씩 꼬박꼬박 집으로 가져왔는데 저는 그 돈을 모아 결혼할 때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곧잘 돈을 벌었는데 저에게 따로 돈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알아서 저축하고 관리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 딸이 먼저 결혼할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석진이 왔어. 그래, 그래.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같은 은행 다닌다면서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회사가 같으니 결혼해서도 같이 출퇴근하고 좋겠어요. 아마 부서 이동은 있겠지만 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같이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쭉 맞벌이 할 생각이에요. 딸은 같은 은행에서 만난 남자친구를 데려와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직접 만나보니 인상도 좋고 딸에게 잘하는 모습에 허락을 했습니다. 남편도 둘이 너무 잘 만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식사 후 저녁에 따로 딸을 불렀습니다. 미니야, 이리 와봐. 왜 엄마? 이거 받아. 그동안 네가 100만 원씩 엄마한테 줬던 거 통장에 다 모아뒀어. 6년이나 모아뒀더니 그래도 큰 돈이야. 여기 엄마랑 아빠가 좀 더 보태서 1억 5천 만들었거든? 이걸로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나중에 애 생기면 엄마가 조리원도 해주고 유모차도 사주고 할게. 엄마, 고마워. 그런데 나도 그동안 좀 모아서 돈 있어. 그건 그거대로 또 쓰고 이걸로 집 사는 거에 보태. 네 힘으로 벌어서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음 같아서는 엄마가 다 해주고 싶은데 아빠가 말씀하신 거 너도 알지? 남편은 처음부터 애들 결혼은 스스로 벌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그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보태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암튼 신혼집은 딸이랑 사위가 반반 부담해서 부족한 건 대출을 받는다고 했고 예물이나 혼수도 문제없이 잘 준비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인데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결혼 얘기도 통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때 되면 알아서 얘기하겠지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보다 사업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이름으로 헬스장 하나 차리는 거 어떨까? 어디 받은 곳은 있어? 얼마나 드는지도 알아봤고? 나랑 지금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가 있는데 둘이 동업하려고. 얘기해보니까 같이 돈 보태면 창업 가능할 것 같아. 너 그동안 상도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아빠도 반대는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당장 창업할 돈은 그게 문제인데 3억은 필요한데 그 친구가 1억 있다고 했고 그럼 내가 2억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모은 게 4천 조금 넘고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 대신에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받을게. 지금 내가 담당하는 회원 수만 해도 정말 많은데 내 가게 차리면 회원들도 금방 모일 거고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 했습니다. 헬스장이 잘 되면 결혼 전까지 돈도 모으겠다 싶었고 남편도 이에 동의해서 그렇게 헬스장 하는데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모았다는 돈은 계속 저축하라고 했고 처음부터 아예 2억을 지원해 주었어요. 대신 약속대로 결혼할 때는 일체 아무 도움 주지 않기로 했죠.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규모도 크더라고요. 오픈 이벤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초반에는 돈도 잘 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자리만 잡고 오래 유지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저와 남편은 아들까지 자기 사업하고 잘 지내다 보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퇴직하고 작은 공장을 인수받아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 꾸준히 매출이 나오다 보니 저희 부부 노후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파트도 하나 사두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각자 취미도 즐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나면 홀가분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떤 아가씨야? 주말에 인사 오면 봐. 그래도 좀 알고나 있자. 우리 헬스장에 매일 운동하러 와서 친해졌다가 사귀게 됐는데 나처럼 사업하더라고. 무슨 사업? 쇼핑몰 운영한대. 둘 다 사업하니까 말도 잘 통해. 아들 말을 들어보니 쇼핑몰을 하고 있는 아가씨였고 나이는 아들보다 6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집으로 아들과 함께 인사를 왔어요. 듣던 대로 아주 예뻤고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길래 둘이 잘 살겠다 싶었습니다. 이후 상견례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휴, 왜 이렇게 떨리지? 미니 결혼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바깥 사돈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밥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도 안 떨리는데? 긴장 좀 풀어요. 당신은 무표정이면 무섭다고. 그런데 민우야, 사돈은 좀 늦으신데? 지금 거의 다 도착했대요. 약속 시간이 오후 12시였는데 12시 반이 넘어서야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좀 막히죠? 어서 앉으세요. 수진이도 어서 앉아. 네,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식사하시죠. 저희는 첫인사를 나누고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어렸을 때 남편 죽고 단둘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 섭섭하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딸 시집 보내는데 적적하더라고요. 애들 결혼했어도 자주 만나고 그러세요. 저하고도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럼 좋잖아요. 네, 그럴까 봐요. 마음 같아서는 딸 결혼 안 시키고 평생 끼고 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자주 연락해서 만나면 되지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딸 결혼시켰을 때 보고 싶을까 걱정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부인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지내보세요. 상견례는 그럭저럭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딸 결혼시킬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아까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신우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민우가 말씀 안 드린 건가? 얘 어딨어? 그 얘긴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안 그래도 아까 물어봤는데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수진이랑도 얘기 잘해서 서로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뜸 집 해오라고 그러니까 민우도 좀 당황한 것 같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안사돈이 남자는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고 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사업자금 해주는 대신 결혼은 알아서 한다고 약속했으니 아들 말 듣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따로 만나 금은방 가서 목걸이랑 반지, 진주, 그리고 순금으로 쌍가락지랑 열쇠까지 풀세트로 맞춰주었습니다. 예물은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거기다 사고 싶은 거 사라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네요. 예물이나 예단 모두 생략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저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결혼했을 때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예물만큼은 제대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집 얘기가 나온 이후로 도통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무 말이 없어 제가 먼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이랑 혼수 이런 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엄마 문제가 좀 생겼어. 뭔데? 말을 해야 알지. 알아서 한다고만 해서 믿고 기다렸더니 장모님이 혼수는 해준다고 했다가 내가 집회 가는 게 아니니까 혼수 못 해준다고 하셨대. 수진이는 모아놓은 게 없어서 보탤 돈도 없다고 하고. 뭐? 그럼 넌 뭘 믿고 알아서 한다고 한 거였어? 처음에는 작은 평수로 구축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해보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아들 혼자 모은 거라고는 1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나머지 대출받아 전세를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잠깐 살면 안 될까? 그냥 아니고 월세 내는 조건으로 살면서 돈 좀 더 모아서 집 얻어 나갈게. 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집 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 그건 진짜 양심 없고. 그러니까 돈 모을 때까지만 살게 해줘. 어?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주택인데 너무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사 가려고 전에 사뒀던 아파트였구만.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들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 집이 마련되고 난 뒤 아들도 결혼식을 올렸고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었네요. 얼마 뒤 딸이 집으로 놀러 왔는데 저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엄마, 절대로 세연이네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고 그러지 마. 알았지? 별 걱정을 다 한다. 엄마가 그럴 것 같아? 아니, 엄마는 그럴 사람 아니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세연이한테 전화도 자주 하지 말고 반찬을 줘야 하거나 할 말이 있으면 오빠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너희 시댁은 그렇게 하셔? 당연하지. 우리 어머님 진짜 센스 있으셔. 오라가라 이런 말씀도 없으셔서 내가 더 연락하게 된다니까? 사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딸이자 며느리이자 또 시어머니 입장이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냈습니다. 명절도 설에는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고 추석 때는 친정 가서 사부인하고 보내라고 했죠.
순서야 바뀌어도 상관없으니 편한 대로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하는 것도 싫었고 며느리 힘들게 한다는 소리는 더더욱 듣기 싫었기에 저는 주로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은 소식이라 너무 기쁘면서도 얼떨떨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할머니가 되었구나 싶은 게 실감도 잘 안 났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고생한다며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살림도 대신해주러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러면 분명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아 돈을 보냈어요. 많이는 아니고 500만 원 줬습니다. 아들 편에 보냈죠. 어머님, 저예요. 그래, 수진아, 임신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많진 않은데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예쁜 인부복도 사 입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니 제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아들에게 전화해서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연근도 있어? 당연히 있지. 수진이는 좀 어때? 입덧을 좀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지금 장모님하고 지내고 있어. 그래? 친정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편하게 지내면 좋지. 너도 수진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바로 사다 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쌍둥이래. 정말? 한 번에 둘씩이나? 수진이 힘들어서 어떡하니? 네가 정말 잘해야 돼. 알았지? 아직까지는 별 문제도 없고 잘 사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신혼집에 놀러 가본 적도 없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둘이만 잘 살면 된다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아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전하며 손주가 한 번에 둘이나 생기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쌍둥이? 얼마나 이쁠까? 그죠? 그런데 하나도 힘든데 둘이나 뱃속에 있으니 수진이가 고생이죠 뭐. 잠깐 있어봐. 자, 이거 무슨 돈이에요? 요즘 조리원 비싸다며?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남편은 대뜸 두툼한 돈 봉투를 저에게 건네며 며느리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조리원 좋은 곳을 알아보라면서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몸도 무거우니 굳이 나오라고 하기 그래서 계좌번호만 받아 며느리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조리원 예약하라는 데 쓰라고 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갔는데 어찌나 예쁜지 제가 아이들을 낳고 볼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이 들더군요. 병원에서 오랜만에 사부인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기가 너무 작고 예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럼 얼른 가서 밥 먹고 옵시다. 여기는 민우한테 맡기고요. 그렇게 저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손을 내밀며 사위가 사준 반지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사위가 사준 건데 어때요? 안목이 참 대단해요. 어머, 멋지네요. 딸 시집 보낼 때 서운할 것 같다면서 밥 먹자고 나오라 가더니 반지를 맞추러 가는 거 있죠?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조금은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고 아들이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네요. 저와 남편은 다음 날도 손주들 보러 병원에 들렀고 조리원에 갔다가 2주 뒤에 집에 간다고 하길래 그때 또 보러 간다고 얘기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내내 손주들 얼굴이 아른거리더군요. 주변에서는 손주들 보러 가는 것도 최대한 늦게 가라고 하는데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한참 애기 보고 잠도 못 잘 텐데 시어머니가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싫겠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싶어도 참고 기다렸네요. 그 후로 조리원에서 퇴소했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보러 오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대신 안사돈을 통해서 손주들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엄마니까 같이 지내는 듯 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사진으로만 보다가 손주들 100일이 다가오자 며느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래. 애기 보느라 힘들지? 지금 이모님 와 계셔서 괜찮아요. 이모님? 네, 원래 엄마가 오셔서 같이 봐주기로 하셨는데 힘드시다고 그래서 이모님 불렀어요. 그랬구나. 잘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소영이랑 우진이 100일이라서요. 그래 알고 있다. 100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날 간단하게 밥 먹고 끝내려고요. 잘했다. 그럼 그날 보자.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손주들 볼 생각에 들뜬 상태로 지냈고 동네 금은방에서 돌 팔찌 하나씩 사둔 걸 챙기고는 100일날 손주들 보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그래도 잘 꾸며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딸은 바빠서 못 왔고 저와 남편만 갔는데 이미 안사돈은 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모님이라는 분도 계셨고요. 저는 손부터 씻고 손주들을 안아봤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모님이라는 분이 차려준 식사도 맛있게 하며 그동안 못 나눈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난 남들 다 가는 태교여행도 못 가봐서 그게 좀 아쉬워. 나중에 애들 크면 다 같이 가자. 애들 데려가면 고생이래. 친구들이 절대 가지 말라던데? 여행 갔는데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놀지도 못한다고. 한참 식사 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는 됐습니다.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국내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가기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애 낳기 전에 해외로 태교여행을 많이 가는 건데 그게 아쉽다고 하는 걸 보니 나중에 내가 보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사온 팔찌도 건네주고 다음에 또 보기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들이 보내오던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야 뭐 깜빡했거나 돈이 없어 못 보냈나 싶어 넘겼는데 계속 안 보내더라고요. 거기다 관리비까지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 지금 바빠?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관리비 몇 달 안 낸 것 같아서. 아, 그게 요즘 좀 벌이가 그래서 못 냈어. 가게 월세도 밀려서.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아? 지금 좀 그런데 다시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주기로 한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이마저도 못 보낸다고 하니 많이 힘든가 싶더군요. 그동안 받은 월세는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집 얻어 나간다고 할 때 주려고 했는데 얼마 받지 못해서 큰 돈은 되지 못했네요. 아무튼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했기에 저는 연체된 관리비를 모두 냈고 월세도 못 주고 있으니 걱정되어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100만 원을 보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연락을 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벌써 손주들 돌잔치를 앞두게 되었어요. 애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더군요. 돌잔치 하는 날은 딸과 사이도 함께 했는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언니, 애 둘 보느라 힘들었죠? 고생은요. 상주 이모님 계셔서 잠도 잘 자고 편하게 애 키웠어요. 오빠, 이모님까지 있어? 오, 돈 잘 버나 보다. 너도 애 낳아봐. 꼭 필요해. 저는 그 얘기 듣고는 100일 전으로만 이모님을 불렀나 했는데 아예 이모님하고 같이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긴
애가 둘인데 혼자서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했네요. 그래도 버는 거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많아 보여 걱정됐습니다. 상주라면 아무래도 200 이상은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돌잔치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이미 문제는 있었는데 제가 더 자세히 알게 된 거였죠. 평소 연락을 안 하던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더니 애들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동안 쇼핑몰 그만뒀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해본다고 해서 낮에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면 바쁠 것 같아. 그러니까 당분간 애들 좀 봐줘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갈까? 당장은 집에서 쇼핑몰 관리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침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퇴근하고 데려가고. 계속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그동안 잘 못 봤는데 종일 손주들을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손주들 안아볼 생각에 항상 일찍 집에 들어오곤 했는데요. 제가 손주들 안고 업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다 보니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 애들 데려다 놓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아들에게 당장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함께 왔어요. 내일부터는 소영이랑 우진이 데려오지 마라. 네 엄마가 손주들 생겼다고 유모차 사줘, 카시트 사줘. 거기다 계절 바뀌면 옷이며 신발이며 이걸로 부족해서 이제 애까지 엄마 보고 키우라는 거야? 엄마 무릎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손주들 있으니 병원도 못 가고 있어. 그럼 어떡해요. 수진이가 일하고 싶다고 난린데 애는 볼 사람이 없고 그동안 이모님이 계셔서 수진이가 조금씩 일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모님 드릴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모님 부리지 말고 수진이가 애 보면 안 돼? 일하고 싶은 건 이해하겠는데 아직 애들도 어리고 1, 2년 정도만 참아. 곧 어린이집도 갈 거고 그럼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질 텐데 그때 일 시작해도 되잖아. 애들 보다가 너무 힘들고 그럼 나 부르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민우도 돈 벌고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저나 남편이 볼 때는 크게 돈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한 달에 400원 번다고 했는데 월세나 관리비도 제가 내고 있고 그걸로 애 둘 보면서 충분히 생활이 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집집마다 쓰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조금 아끼면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애들 봐달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문자를 보내봤죠. 별일 없는지 하고요. 그런데 저나 남편에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 달라고 했고 필요하면 애들 봐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종일은 아니고 잠깐씩 가서 봐주겠다 했죠. 남편이 알면 난리 날 것 같아 연락 올 때면 저는 아들 집에 가서 잠깐씩 손주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아등바등 열심히 돈 벌려고 저리 사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도움 주고 싶죠. 그래도 아들이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헬스장은 다시 회원들도 많아지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400이면 월세 주고 관리비 내고 충분히 생활할 돈인데 월세를 안 받은 지 오래이고 관리비 역시 제가 계속 내주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다시 보내주겠지 하고 그냥 지냈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바람 쐬고 싶다고 며느리도 같이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딱 일주일만 애들을 봐달라고 부탁해서 알겠다고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신 또? 딱 일주일만이에요. 민우가 지방으로 가서 일하고 와야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수진이도 따라간다고 하고 당신도 오랜만에 손주들 보니 좋으면서? 아유, 좋기야 좋지. 그런데 애들 종일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주일이나 봐준다고 했어? 저번에도 다리 아파서 그 고생을 해놓곤. 당신이랑 같이 봐야지 뭐. 이 사람 참 난 출근 안 하나? 남편이 크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손주들 보니 기분이 좋아서는 별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인가 지나서 소영이가 열이 났습니다. 일단 소아과에 가서 진료보고 약도 지어왔는데 애가 아프니 엄마를 찾더라고요. 영상통화를 해서 얼굴이라도 보여줄까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안 받긴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 날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일이 있어 애들을 데리러 가지 못하니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는 손주들을 차에 태워 아들한테 갔는데 얼굴이 둘 다 많이 탔더라고요. 한여름도 아니었는데 까맣게 탔길래 좀 이상했으나 둘 다 피곤해 보여서 그동안 애들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약 지어 먹인 것도 얘기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손주 걱정에 잠을 못 자서인지 며칠 동안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어서 병원까지 가서 링거도 맞고 왔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난리가 났네요. 저번에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갔었는데 이번에는 몸살도 심하게 나서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해서는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임마! 지금 네 엄마 누워있는 거 보이냐 안 보이냐? 엄마 어디 아프세요? 네 애들 봐주다가 몸살 났어. 아무리 부모가 자식 도와준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앞으로는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경제적 지원도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 말이 들려? 월세 못 받은 지 오래인데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관리비도 내주고 있고 거기다 생활비까지. 돈이 있든 없든 네 자식들은 니네가 키워. 그게 맞다. 둘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받아줘야 하는 거야? 어?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이제 다 나았어.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제가 죄송해서 그런데 시간 되시면 오늘 점심 드시러 오실래요? 제가 국수 좀 하려고요. 며느리는 갑자기 국수를 할 거라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길래 가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도착해보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더군요. 손주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며느리는 음식한다고 주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 싸더니 방에서 나오더군요. 사부인, 집에 계신 줄 몰랐어요. 네, 저도 방에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네요. 그런데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얼마 전에 여행 갔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찍었는데 이거 보세요. 너무 멋지죠? 해 지는 모습이 한국이랑 정말 다르다니까요. 오,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여기 혹시 사이판이에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몇 년 전에 남편하고 갔었는데 딱 보니 맞네요.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하고 갔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딸이랑 사위랑 같이 가서 더 좋았네요. 저는 순간 얼마 전 애들이 저한테 손주들 맡겼을 때가 생각났네요. 그러고 보니 아들도 며느리도 피부가 많이 탄 상태였는데 셋이서 여행을 갔다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러 다닌다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기분 나쁜 내색을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계속 들어봤습니다. 필라테스가 좀 비싼 운동이잖아요. 아시죠? 예. 진짜 나이 들어서 늦게나마 효도받고 사니 기분 좋네요. 그런데 사돈은 용돈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매달 100만 원씩 받는데. 저는 더 이상 계속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힘들다고 해서 돈도 안 받고 필요할 때마다 손주들 봐주고 그랬는데 사부인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줬다니 거기다 운동도 끊어줬다고 하고 그 돈도 설마 내가 매달 보내준 그 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국수가 다 됐다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몇 시에 끝나니? 저녁 6시는 되어야 해요. 일 끝나면 집으로 와. 너네 집 아니고 우리 집으로.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밥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네요. 그 사이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그런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는 집이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더군요. 제가 아프기만 해도 그 난리인 사람인데 애들 맡겨놓고 해외여행 갔다는 사실과 돈 얘기까지 꺼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 걸어 오지 말라고 했네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자기 처댁에 잘하고 사는 거 그거 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부인이 여행 경비를 내고 가자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 안 하고 간 것도 제가 서운해할까 봐 그렇겠지 하고 좋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 둘 낳고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힘들게 사는 줄 알고 그동안 계속 도와준 건데 사부인 용돈까지 매달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애들 힘들까 봐 돈도 안 받고 그동안 손주들 봐줬는데 말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시댁이라 그렇다는 말 들을까 항상 조심하며 살았는데 허탈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답답한 마음에 아들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보다는 아들하고 대화를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임대문의가 써있고 내부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민우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저 일하고 있어요. 왜요? 저기 엄마가 헬스장에 왔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문 닫은 거야? 아, 엄마 그게 문 닫은 지 좀 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애들 상황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생활이 어려웠으니 월세도 못 주고 며느리는 계속 일하려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아들이 일한다는 곳으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사업자금 다 해주셨는데. 그래, 이렇게 된 거 죄송하단 말은 됐고 어떻게 된 건지나 얘기해봐.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돈을 빼달라고 했어요. 한동안 회원도 많았는데 재등록 회원이 줄면서 적자에 가게 월세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만한다고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아예 가게를 뺀 거야? 그럼 엄마나 아빠한테 사정을 말했어야지. 그런데 월세 밀려서 보증금도 이미 많이 까먹은 상태라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가게 뺐어요. 그럼 보증금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1억 빼주고 네 돈 2억에서 남는 게 없다니. 들어보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밀린 가게 월세 정리하고 남은 돈 중에서 사부인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결혼 전 쇼핑몰을 운영할 때 사부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대출금도 갚고 잘 되다가 결국 망했는데 그 상태로 제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 당시 저희에게 집 요구를 하면서 혼수도 해줄 수 없다고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돈 한 푼 없다고 한 것도 당연했고요. 그래서 빚 갚아준다고 5천만 원을 줬다네요.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로 얼마 전 해외여행을 갔을 때 경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우야. 그래, 해외여행 가고 싶은 거 엄마도 이해해. 그런데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인 거 따져보고 했어야지. 그럼 지금 너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사부인 용돈은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헬스장에서 번 걸로 들였다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몇 달 못 들였더니 돈 없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마침 100만 원씩 주길래 그거 드렸지.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대체 너한테 뭐니? 어? 아빠랑 엄마는 너네 살 집 없을까봐 노후로 마련해둔 집, 이 집도 양보했어. 둘이 애들 키우고 힘들게 사니까 그냥 이 집 줄까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엄마를 속이고 힘든 건 엄마한테 다 부탁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았죠. 이 일을 알게 되면 남편이 더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혼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주던 관리비랑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원래 생활비 보내셔야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아, 내가 생활비를 왜 보냈다고 생각해? 그거야 저희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너네가 월세도 못 낼 만큼 어려운 것 같아서 쓰라고 줬다. 그런데 그 돈이 왜 사부인 용돈이 된 거니? 그게... 그런데 저희 주신 돈이면 그 돈을 어디에 쓰던 그건 저희 자유 아닌가요?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주는 돈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 난 너희 힘들까봐 준 돈이었어. 사정이 좋아지면 내가 다시 보낼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지금 저희 어려워요. 돈 주셔야 한다고요. 대체 어디에 돈을 쓰길래 그래? 알고 보니 저도 손주들 보기 힘들다고 했고 안 써도는 처음부터 손주들 못 본다고 했고 결국 며느리가 애 보다가 힘들어 이모님을 다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낮에 잠깐씩 도움받으면 되는 건데 아예 상주 이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월급의 대부분을 쓰고 있던 겁니다. 월급으로 부족하니 헬스장 빼고 남은 돈으로 계속 쓰다가 이제 그마저도 없어 힘들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고집을 피워서 그런 건지 아들 생각도 같은 건지 알고 싶어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참견하느냐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도와주는 것이 결코 도움되는 거라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제 명의 아파트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동안 월세도 안 줬고 명의도 제 거고 나가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기한 주고 그 안에 집 비우라고 통보했네요. 전세 준다고 부동산에 말해뒀는데 집 보러 간다고 전화를 몇 번 받더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짐 싸서 나갔습니다. 안 나간다고 버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아들과 연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길 바랬거든요. 아들은 집에서 쫓겨난 후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희야, 어쩐 일이야? 엄마, 오빠랑 새언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다니? 나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 좀 잘 설득해달라고.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봐.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언니네 친정으로 들어갔대. 안 싸던 애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갈 곳 없으니 어쩌겠어. 그리고
새언니네 엄마가 처음부터 집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그랬다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서 지내보니까 엄청 싸운대. 딸 얘기를 들어보니 처댁에 들어간 아들은 일하고 들어와도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사도는 원래부터 놀러 다니는 사람인데 손주들하고 한 집에 살게 된 이후에도 계속 나가서 놀다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용돈을 100만 원씩 받다가 못 받고 있으니 그걸로도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나 봅니다. 애들도 안 봐주고 용돈만 바라니 제 아들이 차라리 대출받아 집 얻자고 했는데 며느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로 또 싸우고 아주 집이 난장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양심은 있는지 저한테는 전화를 못 하더라고요. 대신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했다는데 딸도 더는 못 견디고 저한테 그 말을 전하러 온 겁니다. 미니야, 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오빠 힘드니까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봐? 엄마가 결정해야지. 그런데 내가 엄마라면 다시는 안 받아줄 거야. 엄마가 손주들 봐주는 거 오빠가 고맙다고는 했어? 용돈은 줬어? 꽁으로 엄마 부려먹고 뭘 계속 바라긴? 그래, 엄마랑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착실하게 돈 벌고 아끼고 그렇게 살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아파트 네 오빠 주려고 했어. 그런데 나한텐 왜 미안해? 너한텐 그만큼 못 해줬으니까. 사업자금 해준다고 돈도 더 줘서 너한테 내내 미안하더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딸보다는 아들한테 그래도 결혼지원금 더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게 어딨어. 딸이든 아들이든 비슷하게 해줘야지. 암튼 이번에 민우 그 자식 정신 차리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서 아들에게 처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이 지내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나 반성했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장남이고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떻게 나 갈 곳 없는 거 알면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거면 끊자. 엄마, 끊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장모님이 돈 없다고 난리고 우리 몰래 또 집담보 대출 받았어. 내가 그거 갚아드렸는데 또 대출 받아서 펑펑 쓰고 다닌다고. 진짜 미치겠어. 그래,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것도 너랑 수진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랑 아빠가 언제까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니? 안 써던 문제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전에는 해줬잖아. 우리 힘들면 돈도 보내주고 애들도 봐주고 다 해줬잖아. 그래, 해줬어. 엄마니까.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너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있어? 아니면 애들 봐준다고 고맙다고 한 적 있어? 그것 때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고마워, 엄마. 내가 항상 생각했어. 그런데 말만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 안 돼? 아들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차라리 전화해서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더라면 제 마음이 또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편과 더는 도움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경제적으로 지원은 안 해줬겠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전보다는 나아졌겠죠. 저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그 뒤로 오는 전화는 안 받았어요. 아들 전화는 물론 며느리 전화까지도요. 손주들이 보고 싶었지만 앞으로 아들이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려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너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어머니가 아닌 자식을 둔 부모로서 봐주시면 제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운동으로 배드민턴도 시작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온다면 모를까 그전까지는 계속 제 인생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